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 선수의 첫 캡틴 경기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그 데뷔전이기도 했던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맞대결은 여러가지 아쉬움 속에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헌납이라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관한 이야기 중 이 페널티킥 장면보다도 더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은 왜 손흥민은 돌파를 못하느냐, 왜 손흥민은 백패스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현재 손흥민 선수가 미리 속도를 살린 상태가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 드리블로 상대방을 제치고 측면을 공략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블 돌파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완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까지 연결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1대1 돌파를 주로 시도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지만 두 시즌 연속 10-10을 기록하며 득점은 물론이거니와 어시스트 능력까지도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보여줘 왔고 23골로 득점왕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하는 순간에도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7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사실 득점력 하나 빼면 잘하는 게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52개의 도움으로 45위에 올라있고 올타임 랭커 45명 중 프리미어리그 현역만 따지면 현재 9위에 올라있는 손흥민입니다. 그런데도 달리면서 역습에서 골 넣는 원툴이라는 말은 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논리적이지 못한 지적이죠. 혹자는 케인이 잘 넣어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역대 도움 랭커 중에서 동료발 안 받은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위 팀에서 결정력 부족한 동료들과 함께하며 올타임 랭커에 오른 선수는 없습니다. 당장 10위까지 선수들 중 빅6 밖의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맨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첼시 선수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측면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드리블 돌파를 잘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적은 선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드리블 돌파가 부족해도 상대적으로 득점이나 어시스트 같은 공격 포인트를 잘 생산하는 선수도 있으면서 각자 모두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팀에 기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못한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은 분명 훌륭한 편입니다. 심지어 부진했다는 지난 시즌조차도 팀에서 득점도 두 번째로 많은 10골을 넣었지만 어시스트에서도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6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 몇 년 동안 손흥민이 정지 상태에서 1대1 드리블 돌파를 잘 시도하지 않는다 또는 못했다는 것까지는 팩트지만 드리블 돌파를 못해서 손흥민이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역시 왜 이렇게 돌파 시도를 못하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더더욱 드리블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에 더불어 전술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트넘이 상대한 브렌트포드의 감독 토마스 프랭크, 그는 오늘 경기에서 5-3-2 포메이션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평소 5백을 주로 쓰는 감독이었냐는 것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있었던 5번의 프리시즌 전 경기에서 단 한 번도 5백 또는 3백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4백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앞둔 5번의 연습 경기에서 모두 4백을 연습했던 팀이 실전 경기였던 이번 개막전에서는 5백을 가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리시즌 전술을 분석한 이유겠죠. 손흥민과 쿠루셉스키를 양 사이드에 넓게 벌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술에 대응하는 전술을 짜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허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수비가 쏠린다고 해도 인원 배치를 많이 해 수비 간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우측 수비를 맡았던 마티아스 옌센, 에런 히키, 네이선 콜린스의 히트맵입니다. 이 3명의 히트맵을 합쳐보면 우측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아주 수비가 촘촘해집니다.
특히 콜린스의 히트맵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무리해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를 봉쇄하는 전술을 썼으니 반대쪽에 있던 쿨루셉스키도 오른쪽 사이드 공략이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과연 드리블 돌파 시도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평소 손흥민보다 드리블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였던 샤흐타르전에서는 드리블 돌파를 4번이나 시도했었죠. 오히려 드리블 시도를 안 한다고 지적받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2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으로 볼을 이동했을 시 기본적으로 2명의 수비가 붙는 경우가 많았고 돌파를 시도할 만한 간격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2명에게 견제를 당했던 것은 쿨루셉스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측면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와이드 윙 전술에 대해서 프랭크 감독이 잘 준비를 해온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백패스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입중계 중에 우스갯소리로 동료가 앞에 없고 다들 뒤에 있으니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맞기도 한 말입니다. 지금 화면은 오늘 경기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위치입니다. 가장 전방에 있었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스를 하면 뒤로 가는 패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촘촘한 5백 수비와 본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드리블 돌파가 여의치 않다면 남은 수단은 패스뿐인데 손흥민보다 앞쪽에 동료의 침투가 잦지 않은데 어떻게 앞으로 패스를 자주 넣겠습니까? 무리한 패스를 넣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팩트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렇게 백패스만을 많이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총 34번의 패스를 했는데요. 그중 14개가 백패스였습니다. 백패스 비율이 41.1%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윙어였던 쿨루셉스키는 총 58번의 패스 중 22개를 백패스로 만들었습니다. 백패스 비율이 37.9%로 손흥민 선수보다 약간 낮습니다. 백패스 비율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소 높기는 해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공격수 모두 앞으로 패스를 넣거나 돌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고요? 3.2%면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전진 패스 비율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패스 34번 중 8번을 전진 패스로 성공해 그 비율이 23.5%였는데 쿨루셉스키는 58번의 총 패스 중 전진 패스는 단 6번으로 그 비율이 1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진 패스 비율이 무려 2배가 넘게 차이나는 13.2% 차이입니다. 3.2%의 차이가 크다면 13.2%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많게 하는 백패스는 매우 두드러지게 많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하는 전진 패스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묘한 선택적 기억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손흥민이 쿨루셉스키보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격에 있어서만큼은 손쿨을 비롯해 중앙의 히샬리송까지 촘촘한 수비로 인해 공격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교체 투입 선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측면 드리블 돌파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슈팅이 녹록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평소 활발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슈팅을 날리며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솔로몬을 넣기보다는 크로스에 능한 페리시치를 교체 투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른 역습이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순간이건 말이죠. 손흥민은 상대 수비 라인이 높을 때 몇 번 라인 깨기를 시도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홀로 앞으로 치고 나갔지 패스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역습 시에도 길게 볼이 들어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볼들이 미들진을 거치며 느린 속도로 역습이 이루어졌죠. 또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5백으로 측면을 봉쇄하는 전술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며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하프 스페이스만을 공략하던 우도기를 오히려 측면으로 넓게 벌리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다양한 전술을 발았는데 큰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 선수들이 전술적 이해와 숙련도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수비에서 3명이나 되는 우도기, 반더벤, 비카리오는 모두 프리미어리그 데뷔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수비의 중심이었던 로메로마저 너무 빠른 시간대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에는 분명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던 경기였지만 홈에서 매우 강한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오늘 최종 결과인 2대2는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 경기인 맨유전입니다. 맨유가 브랜트포드처럼 토트넘을 상대로 5백을 쓸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화력에서 결국 밀릴 것인지는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득점원인 손흥민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드에 몰아넣는 전술만을 가져갈 것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다 같이 토트넘의 새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